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라. 지은이는 일본의 비즈니스 컨설턴트 하야시 겐타로입니다. 기대는 모든 비극의 근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여러분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혹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짜증과 분노는 모두 지나친 기대 때문이다. 한 번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내와 외출했을 때의 일이다. 집에 가서 같이 먹을 생각으로 전부터 눈여겨본 전통 화과잣집에서 양갱을 하나 샀다. 그런데 예상보다 귀가가 늦어져 어차피 곧 저녁 먹을 시간이기도 하니 밤에 아이를 재우고 먹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 드디어 양갱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기대에 부풀어 이제 먹어볼까? 하고 나서자 아내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아, 깜빡하고 양치를 해버렸네. 불평은 입 밖에 꺼내보지도 못하고 양갱 먹는 걸 포기해야 했다. 이렇게 글로 쓰니 매우 사소한 일 같아서 독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순간이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대에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는가? 인간은 모두 매일 사소한 기대를 쌓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기대에 몇 번이고 배신당하곤 한다. 이 책의 일본어 원제목은 기대하지 않는 습관이다. 그렇다. 바로 습관이다.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 기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는 것이다. 내가 20대일 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다. 공항에서 다음 목적지인 파리로 가기 위해 에어 아프리카 항공편을 예약했는데 출발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비행기가 오지 않았다. 어떤 안내도 하지 않고 비행기가 연착하는 것은 일본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당연히 탑승 수속 카운터에 승객들이 몰려가 장사진을 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함께 비행기에 탔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화를 내지도 않고 새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보아하니 오늘은 안 뜨겠는데? 내일에나 갈 수 있으려나? 하고 느긋하게 여유를 부리며 하나둘 공항을 떠났다. 교통기관이 시간표에 딱 맞춰 운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본인과는 교통기관에 대한 기대치, 즉 기대의 수준이 애초에 다른 것이다. 그들은 매사에 기대를 벗어나는 일을 일상 다반사처럼 받아들이는 듯했다. 따라서 기대에 어긋나더라도 바로 기분을 전환해 실망할 일이 아니라 판단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대와 거리 두는 법을 아주 잘 아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며 일희일비하는 삶을 타인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삶이라 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기대와 어울려 사는 방식을 삶의 주도권을 쥔 삶이라 정의한다. 기대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타인에게 갖는 기대 가운데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루에 35,000번에 달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아침밥으로 빵을 먹어야지. 오늘은 코트를 입어야지 등 행동 하나하나에 의사결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쩌면 35,000번이라는 숫자는 놀랍지 않은 수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대라는 행동을 할까? 유감스럽게도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없어서 지인에게 하루 중 기대하는 순간을 빠짐없이 써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은 그렇게 해서 완성된 기대의 목록이다. 오늘은 날씨가 맑았으면, 부모님이 메시지에 답장을 하셨으면, 별로 춥거나 덥지 않았으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제 시간에 왔으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한산해서 빈자리가 있었으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른 비켜줬으면, 출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마음에 드는 아르바이트생과 이야기 나눠봤으면, 늦은 게 아니었으면, 잔액이 부족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법을 영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회의가 좀 빨리 끝났으면, 누가 같이 점심 먹자고 해줬으면, 내 제안을 이사님이 마음에 들어 했으면, 고객 프레젠테이션이 잘 끝났으면, 원격 회의가 자주 끊기는데 전산팀 직원이 빨리 고쳐줬으면, 화상 회의를 해야 하는데 상대가 접속을 안 하네 무사히 끝났으면, 오늘 점심엔 저 식당에서 먹었으면, 오전 중 품었던 기대만 꼽아도 이렇게나 많다. 휴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대도 추가된다. 친구랑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식당 직원이 조용한 안쪽 좌석으로 안내해 줬으면,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으면, 이런 길을 잃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길을 물어볼 저 경찰관이 제발 친절하게 알려줬으면, 식당에서 예약자 이름을 말하니 점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네. 부디 예약이 제대로 됐으면, 사고 싶던 물건이 매장에 있었으면, 오늘 하루가 행복했으면, 식구들이 행복했으면, 이런 기대도 있다. 내가 보낸 편지는 잘 전달되겠지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 고급 레스토랑이니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겠지 등 지불한 값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기대. 그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기대도 있다. 건강했으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지진 등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일일이 꼽아보면 하루에 우리가 하는 기대는 상당수에 이른다.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대와 공생하는 관계인 것이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기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다라고 말했다. 또 혁신적인 기업가로 항공과 우주 분야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공을 이룬 버진그룹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은 상대에게 기대와 신뢰를 표함으로써 그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람은 상대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 기대의 정체가 상대에 대한 바람이라면 적어도 이는 긍정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더 잘 해내고 싶다. 또는 함께 성장하고 싶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등 기대에는 긍정적 바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 기대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기대의 반대는 무관심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 챗GPT의 기대와 요구의 차이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이런 답을 내놓는다. 기대란 특정 결과 및 행동에 대해 자신이 바라는 미래나 성장을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특별히 약속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기대는 대부분 일방적이며
상대방에게 나 자신의 바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구. 요구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는 기대와 달리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나 강제성을 수반한 행동이다. 요구는 명시적이며 요구에 부응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기대는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실현될지는 알 수 없는 정서적 영역이다. 요구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행동을 강하게 요청하고 실제로 그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명확한 의뢰 및 지시를 포함한다. 기대는 조금 더 바람에 가까우며 상대방과 나의 상호 행복을 목표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서로 윈윈할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가 기대다. 내가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기대를 잘 다루기만 하면 훨씬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의 언어는 대체로 함축적이다. 식사할 때 살짝 싱겁네요 라는 말은 그 바탕에 소금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라는 아시아권 특유의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암묵적으로 알아주길 바라는 커뮤니케이션 화법을 하이 콘텍스트, 즉 고맥락이라 부른다. 콘텍스트란 배경, 상황, 문맥, 장면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하이 콘텍스트는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전제하에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겠지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말을 생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처럼 서로 다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다인종 국가에서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음식이 좀 싱겁네요 라고 말해도 아 그렇군요. 입맛에 싱거우시군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것이다. 소금을 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해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대화는 끝난다. 만약 소금이 필요하면 소금 좀 주시겠어요? 라고 정확히 말해야 한다. 이처럼 공유도가 낮아 하나하나 설명해야 원하는 바가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로우 콘텍스트, 저맥락이라 한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 문화에는 서로가 원하는 바를 확인하는 문화가 있다. 미국인끼리는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일상적으로 묻는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말은 일본인의 대화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다인종 국가인 서구권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 원하는 바를 공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미국에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교와 집에서 만나는 사람 모두 로우 콘텍스트로 대화하며 일일이 모든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이 사람들은 눈치가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곤 했다. 익숙해진 뒤에는 생략하지 않는 서구식 로우 콘텍스트적 사고가 서로 오해도 생기지 않고 편하게 느껴졌다. 상대방에게 암묵적 이해를 바라는 하이 콘텍스트적 사고는 눈치껏 알아들어야 하는 사람의 부담을 늘리고 피로를 높인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때쯤이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상대방에게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구체적으로 말하는 로우 콘텍스트적 커뮤니케이션이 주류로 떠오를 날도 멀지 않은 듯하다. 힘내 라는 말을 굳이 분류하자면 정성 정보에 해당한다. 사람에 따라 밤새도록 책을 쓰는 게 힘내는 행위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한 줄 새로운 문장을 쓰는 게 힘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즉, 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해석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정성 정보다. 반면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라든지 350ml나 500ml짜리 음료수처럼 수치로 측량할 수 있는 정보를 정량 정보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대는 대부분 정성 정보로 전달된다. 따라서 힘내 라는 말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사회에 나왔을 때 어머니로 평이 자자한 선배가 둥근 걸 둥글다고 전달하는 게 회사 일이다 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상대에게 적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정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을 나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방향 맞추기, 즉 기대치 맞추기다. 이를 통해 각자의 기대를 서로의 기대로 조정하는 것이다. 예전에 어느 오래된 중국집에서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남자 손님이 젊은 점원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유인즉슨 손님이 주문한 요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결국 화가 폭발하고 만 것이다. 손님은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40년 이상 된 단골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한 건 처음이라고. 당장 음식을 내오지 않으면 다시 오나 봐라.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주문이 지연된 것뿐이다. 점원에게 화를 낼 게 아니라 저 주문한 음식이 좀 늦네요 라고 말했다면 해결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이 가게의 오랜 단골이니 특별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해 라는 착각 속에서 기대가 커진 나머지 냉정한 판단이 불가능해져 아무 잘못도 없는 점원에게 화를 낸 것이다. 주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다. 내가 주문한 음식은 멀었나? 라고 생각하며 음식이 빨리 나오길 기대했다. 그 첫 번째 기대가 생겼을 때 주문한 음식은 아직 멀었을까요? 라고 점원에게 물었다면 점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대에 부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대는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때 기대를 표현하는 것을 참고 빨리 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 잊은 건 아니겠지? 라고 기대치를 한껏 높이면 풍선을 한 번 더 부풀리게 된다. 빵빵하게 부푼 풍선은 한계에 달하면 터져버린다. 이렇게 되기 전에 자신의 기대로 부푼 풍선 속의 공기를 빼주자. 기대는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말로 뱉어내고 상황과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해보자. 그러면 기대에 배신당하는 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즉 상호 이익을 얻는 것이야말로 기대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누군가에게 기대하거나 누군가에게서 기대를 받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변화를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표현한다. 일본에서는 스트레스를 기대에 의한 부담처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 말은 영어에서 기대 때문에 발생하는 고양된 감정 및 설렘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기대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에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타인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특징이 있음을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쯤에서 기대를 잘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내가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에 대해 그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다. 상대방에게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관심을 두는 분야 자체가
나와 다르다 등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상대방은 나의 기대에 별로 관심이 없음을 인정한 다음에 기대하자는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라는 영화를 아는가? 2009년 개봉한 미국 로맨틱 코미디 영화다. 연애에서 당신이 상대방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그는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남녀 간의 사랑의 엇갈림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한 관용구인데 이를 그대로 영화 제목에 사용했다. 이 말은 기대에도 적용된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상대도 분명히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니 상대도 내 마음을 알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지? 아,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말을 떠올리며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게 당연함을 기억하자. 리더들에게 경청 기술을 가르칠 때 반드시 묻는 말이 있다. 당신이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는 말의 내용을 100이라고 하면 부하 직원은 몇 %를 기억할까요? 50%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25% 정도라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 번 기대를 전달할 때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25%라고 한다면 최소 4번 기대를 전달해야 100%에 달할 수도 있다. 어느 휴일에 아내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 우유 사오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거실에서 TV를 보는 남편에게 여보, 가서 우유 좀 사올래요? 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남편이 사온 우유를 보고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거 평소에 우리 집에서 먹는 우유가 아니잖아. 게다가 2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로는 모자라요. 이 부부의 경우 아내가 많은 이야기를 생략했고 남편은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집을 나와 서로의 기대치가 어긋난, 즉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음 예를 들어보자. 이번엔 8살인 우리 집 첫째 딸 이야기다. 하루는 학교에서 사회 수업 중 학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필드워크를 했다. 그날 딸아이가 반 대표로 학교 근처 역에서 영무원을 인터뷰했다기에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오늘은 영무원 아저씨를 인터뷰했구나. 영무원 아저씨한테 무슨 질문을 했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사실 선생님이 질문을 써줘서 그 역은 하루에 승객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물어봤어. 그렇구나. 몇 명이나 이용한대? 기억 안 나. 굳이 시간을 내서 인터뷰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 딸은 갑자기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있잖아, 들어봐. 전철은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중 역에 정차하는 전철은 한 종류밖에 없대. 게다가 그 전철에는 한 번에 150명이 탈 수 있대. 선생님이 준비해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억도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건 잘도 기억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사람은 모두 상대가 한 이야기 중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만 듣고 기억하게 되어 있다. 사람은 들은 이야기의 4분의 1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즉, 상대방은 관심 있는 부분밖에 듣지 않는다. 그러니 상대가 귀 기울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 때문임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지 않을까? 기대가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처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한 번 말해서는 자신의 기대가 100%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기대에 대한 보답이란 무엇일까? 친구가 이사할 때 도움을 요청해 몇 시간이나 걸려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거절했고 내가 도와줬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고맙다는 말이나 사례도 일절 하지 않는다. 기대에는 원래 보답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야? 보답이 전혀 없으면 기대를 왜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분명 그 생각이 맞다. 그렇다면 정말 상대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는 기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바라지 않을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상대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기까지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상대가 기대에 부응하는 걸 보기 드문 행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설령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뭐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상사인 부장에게 부하 직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부장님, 제가 다음 달에는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부장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자네 현재 업무 실적을 보면 문제없을 것 같아. 사장님도 자네에게 상당히 기대하고 계시더군. 힘내게. 이 말은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살짝 위험하다. 부하 직원은 정말 과장이 되고 싶은 것일까? 사람은 처음부터 본심을 말하지 않고 부담 없는 화제부터 꺼낸 다음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본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부터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부하 직원이 사실은 이런 상담을 하고 싶었다면 어떨까? 우리 회사에서는 과장이 되면 급여 체계가 바뀌어서 야근 수당이 없어지고 결국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니 와이프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길 권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 회사에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장님께 면담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부하 직원이 처음 꺼낸 이야기로는 이런 상담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없다. 따라서 첫 마디의 반응에 앞서 나가는 건 위험하다. 빙산은 바다 위로 노출되어 눈에 보이는 부분의 크기보다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크기가 훨씬 크다. 이 대화에서 첫 문장은 수면 위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정작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전체를 대변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중요한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정보를 알아채야 한다. 예를 들면, 부장님, 제가 다음 달에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영업직으로 일하던 2000년에 선배에게서 고객의 의향을 물을 때는 고객이 하는 말의 절반만 믿을 것이라는 고마운 가르침을 받았다. 고객이 말하는 정보를 지나치게 신뢰하면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말을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는지도 모른다. 상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결말로 귀결되는 사고방식이다. 하지 않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데는 사실 나름의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조금 더 헤아려 보길 바란다. 사정을 들어보면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많다. 고의로 약속을 깨려는 무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상대가 기대를 잊어버린 것 외에 알고 있었지만 이유가 있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원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래 세상 모든 일은 기대처럼 되지 않는 법이다.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왜 나는 매번 이 모양일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어쨌든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모든 기대는 100% 이루어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고를 전환해보자. 그럼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됐다고 여기는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기대가 이루어질 확률은 사실 사람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사람에 따라 난 운이 참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운이 지지리도 없어 라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실패를 계기로 운이 좋아질 거야. 정말 행운이야 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합격점을 받아도 나는 역시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지 라며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틀어버린다. 즉 같은 결과라도 해석의 차이에 따라 기대를 달성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이전에 한 교통기관 회사에 강의하러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희 일은 일반적으로 운행표대로 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맞춰 운행해도 누구도 고마워하지 않죠. 그러다 1분이라도 늦으면 여기저기서 항의가 들어와요. 이럴 땐 힘이 빠져서 의욕을 갖기 힘들죠. 교통기관이나 통신 등 생활 전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대에 부응하는 게 당연시되고 업무를 100% 수행하더라도 감사 인사를 받는 일이 거의 없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했음에도 그게 당연하지 라는 식의 취급을 받으면 동기를 갖기 힘들다. 누군가 한 일을 알아차리고 감사의 마음과 함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관계 형성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소위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선물을 할 때 내용물이 무엇인지 줄곧 비밀에 붙이다가 상대를 놀라게 하는 데서 기쁨을 느낀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분명 기뻐하겠지? 라고 기대한다. 사실 이는 상대가 이걸 기대하겠지? 라고 멋대로 착각하는 행위다. 내 지인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긴자의 새로 생긴 편집숍 매대에서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입해온 독특한 액세서리를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가 아주 멋졌다고 한다. 그래서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볼까? 디자인도 세련됐으니 분명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2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으나 액세서리를 사서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했다. 그런데 아내가 화를 냈다는 것이다. 내가 언제 액세서리 갖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디자인을 내가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필요 없어요. 환불해요. 지인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 디자인은 아내의 취향에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당연하게도 상대에게는 취향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내가 좋다고 상대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가?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기 대화라 부른다.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인생의 질을 높여주므로 습관으로 만들어보자. 그리고 자기 대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자기 대화는 이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상대의 기대를 확인할 수단이 있는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실제로 상대에게 나의 기대를 알고 있는지 묻거나 내가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으나 사실상 직접 물어보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럴 때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 겹치는 지인에게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상대와 소소한 대화를 하며 성향이나 취향을 파악하며 의중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추측으로 끝내지 말고 진실을 알고자 노력하려는 호기심이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머릿속을 맴도는 기대는 사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감수성이 만들어낸 망상의 영역에 불과하다. 그리고 망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상상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망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내 망상이 100% 옳은가라는 질문이다. 앞에서 예로 든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때처럼 이 선물을 받으면 상대가 기뻐하겠지? 라는 자기 대화에서 시작해 선물을 건네기 전에 망상이 더해져 틀림없이 상대방이 기뻐할 거야 까지 발전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기대에 배신당했을 때 좌절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므로 부디 선물을 건네기 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길 바란다. 내 생각엔 이 선물을 주면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한 점의 의심도 없는 100% 사실일까?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장소에서 빨간색을 찾아보라. 어떤가? 이 질문을 들으니 갑자기 빨간색이 잘 보이지 않는가? 이를 컬러 패스 효과라 한다. 컬러 패스 효과란 특정 색만 강조하고 다른 부분을 흑백으로 처리하는 영상 기법 중 하나로 시각적 초점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인간관계에서도 일상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강렬한 호감이 컬러 패스 효과를 불러 상대의 장점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며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대화가 흘러가 연애 감정이 깊어지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주장이나 일상적인 취향 등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존재로서의 신뢰감을 높여준다. 그렇지만 이런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곤 한다. 결국 둘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상태가 되어 당연히 내 마음과 같겠지 하고 자기 멋대로 단정 짓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이런 상태에 빠져 기대치 조절을 하지 않는 건 연인과의 관계가 파탄으로 이르는 지름길과 같다. 그렇다면 연인 사이에서 상대와 기대치를 조절하는 대화법의 핵심에 대해 알아보자.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지 마라. 연인 사이처럼 편한 관계에서는 별 생각 없이 상대방의 말에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며 면전에서 부정하곤 한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기대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르더라도 이렇게 받아쳐보자. 그것도 일리 있네. 그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네.
데이트에서 상대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기억하길 바란다. 강사가 강의할 때 오늘 연수에서 뭘 하면 행복해질까요? 라는 질문으로 청중의 의향을 확인하는 것이 체크인이다. 반대로 연수가 끝난 후 오늘 연수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처럼 청중의 감상을 확인하는 것이 체크아웃이다. 이는 집단 연수에서 강사가 청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할 만큼 잘 알려진 방법이다. 일단 데이트를 시작할 때 오늘 어떤 데이트를 하면 즐거울까라는 질문으로 상대의 기대를 가볍게 확인해보자. 그러면 활동적인 데이트를 하고 싶어 혹은 어제 야근하느라 피곤하니 오늘은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처럼 상대의 기대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트가 끝날 때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으로 상대의 감상을 확인해 본다. 이는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길에 문자로 물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 그날 데이트에 대해 분석할 수 있고 다음 데이트에 참고할 수도 있다. 아이나 부하 직원 등 상대가 성장하길 바라며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는 이럴 때 일단 웃어 보이기를 처방한다. 예를 들어 조금 어려운 업무를 맡긴 부하 직원이 죄송한데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다. 예산이고 시간이고 다 받았는데 못한다고 말하면 돼? 라며 심각한 얼굴로 대답하면 부하 직원도 위축된다. 이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그런가? 기대했는데 아직은 무리였나 보군. 괜찮아. 허허. 여기서 핵심은 허허하고 웃는 것이다. 훗은 무시하는 것 같고 하하하는 살짝 경박해 보이므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는 15년간 관련 조사를 해온 결과 얻은 독자적 분석 결과다. 허허라며 웃어넘기면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웃음을 띠게 된다. 이렇게 심각한 대화를 나누거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일단 허허하고 웃으면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강하게 주입해야 할 생각은 가능하면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 부정적일수록 의식해야 할 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외주로 광고 대행사의 디자인을 의뢰했다고 하자. 지난번 결과물이 좋아서 이번에도 기대했는데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처법은 지난번 결과는 잊자 혹은 그때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우연히 결과물이 좋았을 뿐이고 이번 기회에 진짜 실력이 드러난 거라 생각하면 화가 덜 나지 않을까? 믿었던 사람에게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지인이 있다. 사기친 사람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는 바람에 망연자실했지만 불과 6일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지인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을 믿은 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한테 눈을 돌리는 거야.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것이 내 단점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배웠고 무엇보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니 다행이지 뭐. 그리고 이번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훗날 이야기거리가 될 거야.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교훈으로 삼는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행복은 눈앞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기타를 배울 때 선생님께 들은 음악 작법 이론인데
C 코드로 시작하는 악곡의 마지막을 마찬가지로 C 코드로 끝내면 듣는 이는 음악이 정말로 끝났다고 여긴다고 한다. 이처럼 음악을 만들 때 끝을 알리기 위한 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이는 상대와 기대치 조절을 할 때도 적용된다. 기대치 조절 대화를 나눌 때 끝을 알리기 위한 말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겨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말로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오늘 대화 정말 좋았네. 오늘 대화 아주 유익했어. 나는 이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대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말을 끝맺음의 말이라 부른다. 다른 이와 대화할 때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처음과 끝이다. 특히 대화의 마무리는 인상에 강하게 남는다. 대화에서 마지막만 기억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므로 연설이나 강연을 할 때도 처음과 끝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마무리를 긍정적 뉘앙스로 끝내면 전체 대화의 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비행기를 탈 때 즐거움 중 하나가 오늘은 착륙할 때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 속도를 줄여 충격 없이 내려앉는 것, 아니면 하드 랜딩, 즉 경착륙, 어느 정도 충격을 감당하며 내려앉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며 관찰하는 것이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일부러 충격을 주는 건 안전상의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활주로가 미끄럽다면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면과 강하게 접지시켜 마찰을 확보하고 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즉, 조종사의 실력 차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부러 충격을 주는 착륙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다. 기대치를 조절하기 위한 대화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러운 착지를 위해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충격을 주는 착지, 즉 하드랜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상대와 기대치를 조절할 때 이번 건은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한 방향과 좀 다른 것 같네요 라고 확실하게 의견을 전달해보자. 상대가 멋쩍어 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용기를 내서 하드랜딩을 시도해보자. 분명 여러분도 기대에 부응하는 기쁨을 느껴본 순간이 작든 크든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곧바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기쁘다라는 감정을 느꼈는가? 아니면 이런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고 왜 이렇게 기대하는 거야? 라며 위축됐는가? 그간 많은 사람을 코칭하며 얻은 경험에 따르면 운동선수나 연예인, 사업가라도 팬이나 지지자들의 기대를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높았다. 타인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이를 잘 이용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손에 넣는 원동력으로 바꿔보자. 타인의 기대는 부담이 아니다. 전기나 휘발유, 에너지 드링크처럼 힘을 주는 원동력이다.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허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에게 기대를 거는 상대에 대해 힘을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감사의 마음만 들 것이다. 나에게 기대를 버리지 않는 감사한 상대를 만나는 건 어쩌면 인생이나 회사 생활에서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기대를 이용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은 나에게 기대하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 모른다. 지금까지 혼자 기대하고 상처받지 마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는 타인에게 기대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이 나의 예상이나 기대대로 움직여줄 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어찌 보면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도 있지요.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행복은 만족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합니다. 만족이 크면 행복도 커지고 욕망이 크면 행복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역사상 최악으로 좋지 않은 상태로 평가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왠지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대는 어쩌면 독입니다. 나와 남은 절대 같을 수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 생각과 감정과 요구가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움직여줄 것을 바란다는 것은 불행하기로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기대에 관해서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은 나와 남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이 나처럼 생각해 줄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남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움직여도 언제든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죠. 타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가 나에게 유리하게 행동해주면 고마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그렇지 않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도 포함되고 부모 자식도 포함됩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에 저항감이 클 수 있습니다. 사실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가 자녀를 분발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모른 척하기가 쉽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면 대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꼭 무언가를 대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에 타인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습관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대신할 만한 것을 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품지 않고 다 치워버린 상태에서 뜻밖의 타인이 내 입맛대로 행동을 해주는 상황이 온다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가 온다면, 즉 타인이 역시나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생길 일이 생겼구나 하고 여기면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뜬다고 해서 저녁에 밤이 온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좌절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타인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심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두고 상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삶은 얽매이지 않는 삶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곧 타인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예측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하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내 뜻대로 되리라는 기대를 품는 것은 정말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의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